안녕하세요.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입니다. 오늘은 새벽 1시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과 관련된 그 트위터 X에 글을 남겼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불면의 밤을 보내는 고독한 자리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금융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옮기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코스피 5천의 시대도 이런 돈의 방향이 움직이는 한 길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에서 생산으로, 투기에서 혁신으로 분명한 길을 열고자 하는 이 정책은 과연 무엇이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오늘 슬로우 뉴스의 이정환 대표를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실부터 짚어보겠는데요. 네. 부동산에 돈이 많이 묶인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도대체 실체, 규모 이건 네. 어떻게 되나요?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오늘 기준으로 이 한국 그 금융시장 돈의 흐름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보시면 이게 맨 위에 토지자산 가치가 이제 최근 기준으로 1경 6,84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위에가 토지 자산이고요. 그다음에 네. 주택 시가총액이 7천조 정도 되고요. 7천조. 네. 네. 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코스피가 4,200조, 그다음에 코스닥이 600조 원 정도입니다. 합치면 이제 며칠 전에 5천조가 넘었다는 얘기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합쳐도 토지 자산 가치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한국의 토지 자산이 코스피, 코스닥의 3배가 된다는 이야기죠. 한국에 좀 돌아다니는 돈 통화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4천조 정도 되고요. 네. 우리 GDP는 2,500조 정도 되죠. 그리고 가계 부채가 2,00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세 보증금이 또 1,000조 원쯤 되고요. 부동산 담보 대출도 한 1,000조 원쯤 됩니다. 그런데 맨 밑에 보시면 가장 작은 게 있는 게 IPO와 유상증자. IPO는 이제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이제 공개 모집하는 거잖아요. 네. 보면 이제 그 작년에 이렇게 새로 상장한 이제 그 신주 발행한 게 4조 원 정도 되고 진짜 그리고 얼마 안 되네요. 유상증자도 4조 원밖에 안 됩니다. 각각 아하. 다 해서 8조 원 정도. 네. 이제 다 해서 290조 되는 나머지 이제 회사채가 또 한 270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 이 그림만 보시면 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부동산의 나라네요. 예, 담보대출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이 돈이 굉장히 많이 묶여 있는 데다가 정작 기업 금융을 위한 돈들은 잘 돌지 않는다. 기업들의 돈도 상당 부분 이제 담보대출 형태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우리가 유상증자와 IPO가 합쳐서 8조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 시장 얼마나 척박한가. 그리고 우리가 늘 이야기했지만 사실 기업이 또 상장을 하면 상장해서 성장하면서 또 자금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주식시장은 또 이렇게 유상증자를 한다 하면 주가가 빠지거나 사실 그 거의 기업들이 자체 사내 유보금으로 투자를 해왔지 유상증자를 통해서 기업의 그 자금을 조달한 경우가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만큼 이게 한국 금융시장이 굉장히 경직돼 있다라는 건데요.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어떤 이제 놀라운 갤럽 리포트 그림이었는데 갤럽에서 이제 해마다 이렇게 여론조사로 가장 유리한 재테크가 뭐냐라는 걸 물어봅니다. 맨 위에 파란색이 부동산이고요. 네. 당연히 부동산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가장 유리한 재테크 수단이었는데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 굵은 빨간색이 주식입니다. 주식이 작년과 올해 들어서 올해 1월 30일 조사인데 네. 처음으로 주식이 부동산을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위에 보면 이게 노란색 그 적금하고 예금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고 네.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사람들이 여전히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가장 유리한 방법 재테크는 주식이다라는 쪽으로 조금씩 사람들 생각이 바뀌고 있고요. 이게 약간 그 투자 예탁금인데 주식을 사기 위해서 금융계좌에 넣어둔 돈이 지금 103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한 70조 원 정도 되다가 윤석열 정부 때 한 40조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최근 1년 사이에 거의 2배, 3배 가까이 늘어난 상태고요. 네. 이 그림은 이제 통화량과 GDP를 나타낸 건데 GDP가 2,500조 원 정도 되면 실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은 4,000조 원 정도 된다. 이 상당수가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부동산에 묶여 있는 상태고요. 네. 한국의 주택 시가총액 그림 보시면 이 파란색이 주택 시가총액입니다. 우리가 GDP가 2,500조 원 정도 되는데 주택 시가총액 토지 말고 집만 해서 한 7,000조 원 정도 이 집에 묶여 있다라는 거고 이게 단순히 자산이면 좋겠지만 상당 부분 이게 또 대출 받은 이 담보 대출에 묶여 있는 돈이잖아요. GDP 대비 주택 부동산 시가총액을 보면 한국이 8% 정도 되는데
밑에 가는 선으로 있는 게 이제 OECD 다른 나라들입니다. 보통 2%, 3% 정도 되는데 한국이 OECD에서 압도적으로 이 비율이 높고요.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까 보셨다시피 1,000조 원 정도 되고 지금 이제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은행들 이자 이익인데요. 이제 그 이자 이익이 지금 이제 뭐 4,000억 원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5,000억 원 이상으로 늘었는데요. 보시면 이제 은행들이 부동산이 오르고 또 이 윤석열 정부 이제에서 그 담보대출을 규제를 하면 사실 시중의 이자보다 담보대출을 규제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를 못 올리게 하면 이자를 올리라고 하면 사실 은행들이 그만큼 이익을 다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은행의 그 광고가 그 삼성전자보다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광고비가. 그 금융주주들이 최대 언론의 광고주들인데 네네. 이 보시면 이제 4대 은행의 이자 이익 이 그림이고요. 이 그림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그림 띄워주세요. 이게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을 나타내는 건데요. 빨간색 이자 수익이고 이 노란색 이자 비용이니까 이게 이제 그 예대금리 차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만큼 사실은 이제 대출 규제를 하고 또 그 이 이재명 정부도 대출을 이제 규제를 좀 금리를 낮추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만큼 다 은행의 수익이 되는 건데 이재명 정부 대통령도 계속 그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출 규제를 강화를 하면 은행들이 돈을 버는데 그 돈을 사실 사회적으로 내놓지는 않고 고스란히 은행들의 그 이 수익으로 돌아간다. 이 그림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제 은행들이 담보와 보증으로 돈 버는 게 한 74%, 7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기술 산업에 대출해 주는 비중, 그러니까 이제 첨단 기술의 혁신 산업에 대출해 주는 무형 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은 7%밖에 되지 않는다. 7%밖에 안 네.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은행들의 이제 전체 그 대출 취급을 보면 이 빨간색이 주택담보대출이고, 그러니까 은행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부동산 담보대출로 안정적인 그 이익을 챙겨가면서 그동안 그 사실 한국 경제 역동성을 좀 훼손했다라는 그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에는 한번 이게 IMF 이전의 금융하고 IMF가 오면서 대부분 기업 금융이 다 죽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우리 대우가 망하긴 했지만 대우가 망하기 전에는 사실 은행들이 기업과 같이 모험 투자를 했거든요. 물론 네. 그것 때문에 금융기관이 취약해진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 그게 기업이 대출을 받아서 새로 공장을 짓고 해외 투자도 하면서 성장했는데 이 IMF의 이제 교훈은 이제 뼈아픈 교훈을 얻으면서 이제 담보대출을 아니면 안 한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부채비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경제 역동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 코스피 5천 이런 걸로 가게 되면 결국 주식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식으로 돈이 이동한다. 아까 이제 투자자들의 돈이 이동하는 거 맞는데 여전히 이제 이런 이제 그 금융기관의 돈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부동산에 묶여 있거나 기업들은 또 금융기관들은 또 여전히 기업 대출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 은행들의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이 대출 그 위험을 나타낸 건데요. 왼쪽에 보면 기업 대출이 있고 주거용 담보 대출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주식의 이제 이 위험 비율이 있는데 은행들이 볼 때 주식은 여전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금융기관들이 기업 대출도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은행들 입장에서 가장 안전하고 위험률이 낮은 게 사실 아직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인 겁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주택담보대출로 돈을 벌 수 있는데 굳이 왜 기업 대출을 하겠느냐.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그 지역은행 그 BNK 그룹 담당자를 만났더니 서울의 시중은행들은 안정적인 담보대출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처럼 지역은행들이 오히려 지역에 이제 기업들 대출을 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왜냐하면 지역의 대출 해줄 데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은 다 서울에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역 기업들과 같이 상생하는 데가 오히려 지역은행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그룹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의 그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으려는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업이 돈을 빌려주지 않겠죠. 그러면 기업들도 모험 투자하지 않게 되고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하거나 사람을 자르거나 하면서 이렇게 다운사이즈를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 투자가 일어나야 결국은 성장이 일어날 텐데 이 투자와 성장률의 상관관계 이런 건 어떻게 통계상으로 나타나요? 이건 이제 사실 최근에 연구에서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가계신용이 부동산 담보대출이 기업으로 10%포인트만 이동을 해도 잠재 성장률이 0.3%포인트 오른다. 이게 사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생산적 금융에 대한 그 절박한 사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대통령 혼자 사실 거의 고군분투하다시피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 그 생산적 금융이라는 구호가 나오지만 이 이재명 정부의 이 성장 정책을 마지막 최종 완성 단계가 이 생산적 금융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작동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에서 옮겨간다고 하지만 단순히 그냥 재테크 수단 차원에서 머무르는 거죠. 이게 본격적으로 머니 무브가 되려면 이 돈들이 실제로
기업으로 흐르고 혁신적인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많이 보셨던 그림이지만 이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는 한국의 모든 자본을 동원해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한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때 5%에서 지금 이제 2025년 1.8%, 그러니까 2%가 채 안 되는 상황.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1.8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이제 한계 천장이 될 텐데요.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 잠재 성장률을 높이려면 여기에 이제 우리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거예요. 잠재 성장률을 기여하는 건 결국 노동과 자본과 요소 생산 이거 이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기술인데 결국 자본이 지금 투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산적 금융이랑 이 빨간 부분 자본을 투입해서 이 경제가 돌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돈들이 그동안은 부동산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잠재 성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이제 이 구상은 이 돈을 어떻게든 기업으로 흐르게 한다. 혁신적인 성장 산업에 투자하게 한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뉴노멀이라고 해서 마치 1몇 %가 이걸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는데 미국 경제가 4조 달러인데 4%거든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제 뭐 지금 트럼프의 뭐 관세 전쟁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몰락해 가던 미국이 살아난 것도 사실 이제 그래서 지금 국가 자본주의 2.0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제 국가 자본주의라고 하면 우리 박정희 시대 새마을 운동할 때 그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게 이제 그 산업용 전기 요금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제 한국은 전기 요금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되게 낮게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정부가 일부러 그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해주면서 포스코라든가 뭐 현대차 해주면서 약간 이제 국민들 희생을 감수하고 기업을 밀어줬던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수출 어음금리입니다. 이 위에 회색이 예금금리고 한국이 이제 정책금융을 해서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 금리를 굉장히 낮게 밀어줬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게 63년부터 이제 80년대까지인데 한국 사회는 정책적으로 국가가 나서가지고 기업들을 띄워주는 그런 정책을 했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90년대 아까 말씀하신 그 IMF 이전까지는 이게 됐는데 이게 사실 IMF 넘어오면서 다 무너졌고 완전히 이제 정부 역할 없이 시장에만 맡겨져 있던 상태. 그런데 트럼프가 다시 이제 보호무역을 하고 국가가 나서서 이제 기업을 키운다. 국가가 나서서 국가 주도로 산업을 키운다라는 게 새로운 이제 최근의 트렌드고 미국이 주도하기도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그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이 다시 이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그 공직자들 기업인들 만나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OECD 핑계를 대면서 네네. 자꾸 뭐냐면 보조금 좀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 미국하고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네. 이 생각을 빨리 깨야 된다. 아,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미 그건 많이 깨지고 있는데요. 깨지고 있는데 아마 이제 공직사회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 여전히 지표를 관리해야 되고 하는 것들인데 사실 그 지표를 관리하던 그 IMF의 한국이 우등생이었잖아요. 네. IMF 우등생이고 뭐 외자 유치를 해야 되고 뭐 지표 관리해야 되고 부채비를 낮춰야 되고 하는 것들이 사실 지금 이 금융이 돌지 않고 생산적인 금융이 아니라 그 돈들이 결국 안전한 부동산에 가서 묻혀 있는 그런 결과가 됐죠. 그래서 이 국가 자본주의 2.0 정부가 나서서 산업을 육성하는 이런 이 새로운 그 세계적인 트렌드에서는 정부가 이 돈을 돌게 만들어야 된다. 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아까 보셨던 그림과 비슷한 건데 왼쪽에 가계와 부동산 신용이 묶여있던 이 돈을 전부 정책금융을 통해서 오른쪽 흐르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신산업과 미래기업이 돈이 흘러가면서 이게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AI가 점점 똑똑해지고 있네요. 아, 다 이게 제가 이제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서 그린 거지만. 네. 자, 이 한국 금융 시스템이 여전히 은행 중심이라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투자 금융, 생산적 금융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건 어떤가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아까 보셨던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은행들이 단순히 부채 관리 아니면 뭐 그 부채 비율 관리가 아니라 은행들에게 이제 돈을 돌게 만들려면 어떻게 은행들이 모험을 감수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게 기업과 상생하는 구조로 가져갈 것인가이고 사실 이게 또 여기에 사실은 더 큰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은 사실 그동안은 이제 땅집고 헤엄치기처럼 부동산 담보대출만 해도 이익이 꾸준히 났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돈이 돌지 않았던 거죠. 네. 지금 이제 정부가 최근에 이제 그 성장산업펀드 등을 만들면서 이쪽 돈을 계속 이제 흘러가게 하고 우리 다들 지금 최근에 1년 동안 경험한 것처럼 최고의 투자가 사실 삼성전자 투자였고 반도체 투자였고 지금 반도체에 돈을 집어넣으면 앞으로 몇십 년 뒤에 훨씬 더 큰 기회가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들의 돈들도 이쪽으로 좀 옮겨가게 될 거다라는 새로운 이제 기회와 믿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소유하는 게 한 30% 40% 되잖아요. 네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미 투자자가 80%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사실 코스닥이 활성화돼야만
결국 이게 낙수 효과가 생기면서 우리 중소기업이나 일반 서민들이 잘 살게 될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우리 이제 끝내주는 경제에서도 계속 코스닥 이슈를 다뤘지만 코스닥이 돈이 되게 만들려면 사실 지금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많이 기업이 빠져나가기도 했잖아요. 사실 코스닥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될 텐데 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제 이 생산적 금융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하면 정책과 성장 강제로 양쪽의 두 가지 키를 맞물려서 기회가 있느냐. 반도체도 당연히 중요하죠. 반도체는 이제 좀 그렇죠. 무겁고 이 약간 이제 그 장기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바이오, 그다음에 뭐 제약, 항공우주, 그다음에 가장 이제 투자 최적이라는 게 로봇과 AI 분야인데 이 분야에서 이제면 이 코스닥에서 새로운 어떤 이제 그 성장 산업 발견해서 여기에 이제 단순히 투자 재테크로 접근할 게 아니라 여기에 기업의 금융이 돌고 혁신적인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게 여기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서 부동산보다 훨씬 더 큰 기회가 있다라는 걸 금융의 돈이 이쪽으로 흐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동산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 생산적 금융의 마지막으로 성공 조건은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성공 조건은 당연히 이제 그런 국가가 이 모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이제 정책적 금융을 지원을 해야 되고요. 우리 그러니까 이제 성장산업 펀드를 150조 원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돈들이 마중물이 돼서 이게 이제 지금 아까 우리가 국가자본주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정부가 나서서 어떤 정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 1.0 시대에는 정부가 이제 뭐 금리를 낮춰준다거나 아니면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거였다면 이제는 정부가 돈이 돌도록 어떤 이제 그런 물꼬를 터서 우리 이제 150조 성장산업 펀드도 정부가 직접 투자한 것도 있겠지만 정부가 융자를 해주고 대출도 해주고 하면서 기존의 금융산업에 있던 돈들이 이쪽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그리고 끝내준 경제에서도 여러 번 다뤘지만 이제 해외 국부펀드 사례들을 보면 정부가 나서서 마중물을 만들어주면서 이게 이제 돈이 돌게 만드는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한국은 IPO 시장도 척박하고 이게 유상증자도 잘 안 되고 기업에 돈이 돌지 않아서 다 우리 지난 수십 년 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IMF 이후에 기업들이 다 사내 유보를 늘려가지고 쌈짓돈처럼 돈을 묶어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늦어지면 투자 적기를 늦으면 이 성장에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게 정부가 갖고 있는 그 절박한 문제식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조금씩 이제 금융의 판을 바꾸는 그런 움직임으로 이어져야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한국의 그 4대 금융은 여전히 움직임이 좀 더디고요. 그리고 이 엄청난 이익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사실 또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들 이사회를 끼고 있으면서 회장들이 연임하는 그런 구조에서 안전지향형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이 쉽게 바뀌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양이 아니고 돈의 방향을 바꿔서 부동산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을 통해서 성장과 일자리, 혁신 경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원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저는 잠시 광고 보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